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기이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독 많죠. 이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견은 아마 평생 이어질 겁니다. 영혼이나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신체를 지배한다고 믿어요. 실제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좋은 소재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확실히 귀신을 소재로 한 호러 영화들이 꾸준히 나오고 인기가 계속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귀신이란 소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 가장 인기 있던 영화를 소개하자면 2005년에 개봉한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미티빌 호러는 이 집의 아들인 로널드 드피오 주니어가 어떤 목소리의 지시를 따라 가족을 몰살하는 사건을 저지르고요. 그 뒤로 이사온 가족이 환영과 악령에 시달리면서 벌어지는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는요, 1974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미티빌 사건을 주제로 합니다. 실화라서 더 인기가 있었는데 실제 사건에서도요, 가족을 죽인 장남이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라 악마가 한 짓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결국 유죄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씌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처벌 내려봐야 평생 반성하지 못할 겁니다. 아미티빌 사건은 범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아직 분명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아미티빌 사건과 비슷한 경우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경기도 시흥이었는데요. 악귀를 쫓아야 한다며 자신의 딸과 여동생을 죽인 모자가 있어요. 지금 사건 결말 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시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 경기도 시흥에 사는 아버지 김씨가 방 안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짖었는데 이게 평소 듣던 강아지의 소리와 어딘가 달랐던 거예요. 거실을 내다보니 아내와 딸, 아들이 모두 강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말렸어요. 그러자 딸이 하는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강아지에게 악령이 씌었으니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딸의 눈에선 살기가 느껴질 정도라 놀라긴 했지만 단순히 아빠는 이 강아지가 무슨 사고라도 쳤으니 딸이 화가 난 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출근도 급하니까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족들을 적당히 타이르고 회사에 갔죠. 그리고 이날 오후 아들 B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들이 여동생인 A씨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아버지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집에 좀 가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사실이에요. 김씨 딸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죽은 건 딸 A씨만이 아니에요. 강아지 사체도 발견됐는데 토막이 난 채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처음엔 전화기가 꺼져 있었지만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 자수를 권유했더니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현장 근처에 가서 경찰에게 붙잡혔죠. 범행 중 도주했던 어머니도 같은 날 오후 자수하러 현장에 갔다가 체포됩니다. 한 행동들에 비해 너무 순순히 자수를 하는 건 좀 의외예요. 범행 동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딸과 강아지를 죽여야 했냐는 건데요. 가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범행 동기를 알아내 보려고 했어요. 이들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죠. 정말 딸과 강아지에게 악귀가 들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범행 동기예요, 이게. 아침에 아버지에게 한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세한 사건 경위를 물어보니까 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 나흘 전인 8월 15일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은 엄마와 아들, 딸 세 사람이 밤새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 순간 평소 짖지 않던 강아지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강아지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한 이유였어요. 세 사람은 강아지를 화장실로 데려가 죽인 뒤 토막을 냈죠.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아지 피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딸이 갑자기 몸을 떨며 어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강아지 몸에 들어간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강제로 바닥에 눕혔고요. 아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딸을 공격합니다. 엄마의 행동을 보고 오빠도 같이 공격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퇴마의식을 진행한다면서 딸의 목을 자르기까지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자 한동안 TV와 뉴스에서 이 사건이 많이 보도됐는데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악귀가 씌었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가족을 죽일 수 있냐는 거죠. 경찰은 가족과 주변인에게 이들의 평소 생활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편인 김 씨는 아내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내는 한청과 환각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어요. 동네에는 아내가 신병에 걸렸거나 귀신에 들렸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악귀 이야기만 하면서 정상인다운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은 범죄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주 써먹는 수법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정신상의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병원 기록에는 이들에게 아무 정신병력이 없었습니다. 진료 결과가 없어요. 이웃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들이 아주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로 목례 정도만 간단히 한 뒤에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고 가끔 종교단체가 집에 찾아오긴 하지만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를 자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굉장히 아끼는 듯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 봐서는 조용했다는 것 외에 특이사항이 그렇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조용했다는 게 이 사건의 중요한 점 같아요. 이웃과 전혀 소통이 없고 자신들 세계에만 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비슷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은 이들을 잘 알 수 없는 겁니다. 외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 평소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 해봤겠죠. 사건 나흘 전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고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사건 하루 전날에는 김 씨의 아내가 키우던 화분을 모두 집 밖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곳의 모든 화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주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미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뭔가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지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라고 파악했지만 기독교 언론을 보면은 꾸준히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가 나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독교 측의 주장이 확실한지 다른 방향에서 교차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경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나 무속신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집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집 쓰레기인데 여기 밑에 책이 있죠? 이게 종교 관련 책이에요. 뉴스에서는 어머니 외에도 모든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보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주임 장로였고 어머니가 증인, 아들은 봉사의 종이라고 해서 중국어 봉사를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 관련 책이 발견된 것도 이것과 관련이지 않을까 추정이 가능하고요. 딸도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딸만 이 종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 간의 종교로 인한 불화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다고 이게 사건의 원인이었는지 밝혀진 건 또 아니에요. 궁금한 건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를 떠나려는 자에게 보복을 한다는 건데요. 이 종교의 교단을 떠나는 이탈자를 죽이라는 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율법을 보면 우상 숭배자의 가족 중 종교를 이탈하면 돌로 쳐서 사형했다는 사실이 나오고요. 이걸 이탈자 다루는 원칙에 적용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 사건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문제로 일어났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추정이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직접적인 연결점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와 사건을 연관짓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판결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가해자인 어머니와 아들은 2016년 8월 24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되면서 정신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사건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속신앙에 관련됐다는 소견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 23일 가해자들을 치료감호소에서 퇴원시키고 유치장에 수감합니다. 아들인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 특이한 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거든요.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정신적인 병이나 장애는 없다는 거죠. 검찰이 구형할 당시 어머니의 정신감정 상태는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징역 20년, 아들은 10년을 구형했어요. 그 뒤로 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심신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12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가 출석했거든요. 아들은 살인 전 외가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공격하려고 흉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을 때 처음에는 거부도 했어요. 이런 점을 보면 아들은 범행 전후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었어요. 하지만 2017년 4월 7일에 열린 재판 결과에서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심신상실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가해자인 어머니가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라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살인과 시체훼손 등 혐의로 어머니 무죄, 치료 감호를 선고합니다. 아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10년이 유지됐어요. 자신의 딸을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죽였는데도 심신미약으로 무죄가 선고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2019년 6월 5일 어머니는 치료감호소에서 나와요. 퇴원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이 집이 아직 거기에요. 사건 현장이었던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났지만 의문점이 좀 남아있죠. 정말 어머니는 심신미약이냐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결혼 전 신내림을 받았지만 점점 신병이 없어져서 결혼도 했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살았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딸의 앞귀를 쫓기 위해 광신도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그만큼 확신에 찬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종교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행동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명예살인처럼. 하지만 이 진술에서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건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시신 훼손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시신을 훼손했다는 건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악기가 씌여서 죽여야 했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 시신 절단까지 할 정도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악귀와 원한은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죠. 이런 점에서 어머니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행동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동생을 죽였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직접 확인하러 가지 않고 지인을 집에 보냈다는 점은 친아버지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 면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안일에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의 극단적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사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이 가족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어떻게 아이를 낳아 살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가족의 생활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조용하게 살던 집이라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게 좀 문제죠. 기독교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이들 시각에선 사이비예요. 아직 여호와의 증인을 사이비로 봐야 하냐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가족의 생활을 보면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 중 하나인 폐쇄성을 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남의 집안일이지만 간섭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정도는 가져봐야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6년 8월 19일 경기도 시흥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가족의 딸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